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입니다. 사업 경영 비밀 노하우 중에 성공 자금 관리 운영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웰리스 창업 경영개발원 이정혜입니다. 지금 이 환경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순환을 얼만큼 잘 관리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마케팅인데요. 그 중에 자금 관리 순환이 막히면 마케팅조차도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업자의 그 개인 신용 등급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인 신용 등급이 뭘까요?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실까요?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아마도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은 보통 금융사에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몇 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용 등급 속에는 신용 평점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신용 평점은 개인 신용 평가 회사에서 보통 말하는 것과, 그리고 개개인 사업자들마다 주거래 은행의 금융 거래 관리를 얼만큼 잘 했냐에 따라서 합한 수치로 나온 지표를 가지고 신용 등급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용 평가 회사에서 나오는 등급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은 신용 평가에서 그 등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통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업자들은 자금 관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그 주거래 은행의 금융사와 거래 교류 관리가 원활하게 굉장히 잘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정책자금이나 신용자금이나 사업자 자금이나 그리고 설비 자금이나 보조금 문제나 파트너와 사업 문제에 있어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초기 창업을 할 때는 CEO, 개인 사업자의 신용 등급만 가지고 사업자를 낸 지 3개월 정도에 대해서 창업 자금을 나는 대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는 개인 신용 평점만 가지고 등급 관리를 했을 때 평가받는 결정 금액밖에 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 신용 등급은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하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개인 신용 등급은 현재의 신용 상태에서 과거에 각자 사업자들마다 주거래 은행이나 본인이 보통 신용거래 패턴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합해서 그 신용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저리로 쓸 수 있고, 대출 한도도 좀 폭이 넓고, 그리고 낮으면 대출 한도 금액은 당연히 낮아질 거고 금리는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신용 등급은 이렇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제1금융권의 사업 지원을,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6등급 이상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해서 챙겨야 할 사항이 뭘까요?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해서 챙겨야 할 사항은 채무 규모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채무 규모에는 우리나라 한국은 보통 사업자에게 7건의 대출 건수를 정해놨어요.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업자가 7건이라고 한다면 집을 갖고 있다면 자가에 대한 자가대출,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대출, 그리고 보통 운영하실 때
사업에 관련된 차를 운영을 하실 때 그 차에 대한 또 대출이 있잖아요. 차량 할부 대출 그런 것. 그렇게 하면 보통 3건을 쓰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4건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유난하게 돌리시려면 4건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 규모가 건수와 금액에 잘 결정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이자나 무엇이든 결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사업자 신용카드를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자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를 해놓으시면 절대 이 연체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사업자 신용카드를 쓰시라고 합니다. 연체는 소액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경험상 강릉에서 공무원이었는데요. 자동이체로 해놨습니다 라고 저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공무원인데 500원이 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500원 때문에 그 500원을 되게 우습게 알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까지도 500원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공무원께서 한 2달 뒤에 어떤 문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갔더니 30일 500원이 연체가 30일이 돼서 대출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연체는 날짜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자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 입출금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권해드릴 거는 부채 통장 따로 관리하시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고 결제해야 하셔야 되는 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자 신용카드로 그리고 체크 현금카드 또 그 사업자 현금 증빙 카드로 모든 것을 금융사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을 활용하실 때 여신 거래를 하시게 되면 등급이 2등급, 3등급은 바로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 거래를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론이나 이런 긴급자금 대출을 해야 될 경우에 주거래은행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서류들이 되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서류가 되게 불편하고 시간이 또 조금 며칠 더 걸리세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카드론이나 뭐 저축은행, 대출회사 이런데 캐피탈 이런데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연락처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뭐 연결돼서 뭐 연락을 해놨으니까 그 통신사에 올 거야 라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연락처가 변경이 되면 금융회사에 꼭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되게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현금 서비스 문제인데요. 그 서비스라는 말 때문에 무상혜택인 줄 아세요. 근데 현금 서비스는 한 번 거래를 하는데 대출 한 건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것이 대출 건수로 잡힌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아까 그 채무 규모 설정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 1인당 7건의 대출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자주 쓰시고 하면 당연히 정말 필요할 때 그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천에서 정말 큰 사업자이신데 직원들 급여를 제 날짜에 몇 천씩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늘 외출을 하시면 그 매일 만지는 돈이 크시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현금 서비스를 잠깐 받았다가 그 다음날 입금하는 그런 행동을 1년 동안 굉장히 몇 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건수가 7건이 넘어가서
대출을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현금 서비스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는 정말 현금 서비스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 잘 캐치하고 계시고요. 자금 조달을 계획할 때는 창업을 할 때나 경영을 할 때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규모나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건지 그리고 자금을 융통을 하거나 순환을 시키고자 할 때 항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금방 긴급 자금이 아닌 이상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내가 소요 자금은 용도가 뭐고 언제 쓸 거고 규모를 금액을 사이즈를 얼만큼 할 건지 계획을 딱 잡으시면 내 자기 자본금을 얼마나 하고 타인 자금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도 분류를 했을 때 내가 타인 자금을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냐 그것까지 메모를 다 하셔야지 돼요. 하시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 현장에서 보는 사례가 보면 자금이 진짜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을 하나 정해서 하시고 두 번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하나 항상 거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차했을 때 자금 순환을 하시려면 1금융에서 이 지금 거래 금액 그 산정액이 좀 생각보다 본인이 쓰고자 하는 용도보다 조금 작게 나온다면 금액이 조금 큰 데를 하시려면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필요해 이러면 이자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나는 1금융에서 이 정도의 조금 작아도 아쉽지만 이자가 너무 이제 좀 걱정스러우니까 이렇게 쓰겠어라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더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의 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목돈이 생겼을 때 부분적으로 중간중간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조금씩 더 목돈이 생겼을 때 갚았을 때 중간 연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있죠. 그죠? 그 비용 부분도 좀 여쭤보셔야 될 겁니다. 거래은행에. 그래서 총 소요 자금에 내가 창업을 하고자 자금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내가 총 이게 창업을 하려면 소요 자금이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금액이 딱 나오면 그 부분의 1.5배 정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작하셔야죠. 최근에는 자기 자본금이 정말 적게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대출로 해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리 잡기 전에 1년 동안 4계절 안에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기 폐업을 하시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대출 프로세스입니다. 대출 프로세스는 소유자금을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제1 주거래은행에 가죠. 주거래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사업자금이세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하고 용도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에 쓰실 건지 그리고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여쭤보시고 거래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원리금 균등 분할, 뭐 원금 균등 분할, 그리고 뭐 거치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여쭤보시고 나서 만약에 그 상담하는 중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은행 직원, 전문가의 얘기, 판단이 그 내부에서 생긴다면 대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대출 서류를 가지고 온나 이러면 그거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출 서류를 요청을 하면 서류를 가서 낼 때 신청서를 작성하시죠. 그래서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담보대출이 되시는 분들은 담보물건을 감정을 요청을 해서 은행사에서 금융사에서
담보심사를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나면 바로 실행이 되고, 담보대출은 이자가 또 좀 싸죠.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대출로 해야 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그리고 그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런 데를 이용을 해야 된다면 신용평가,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 개인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등급이 좋게 평가가 나와야 보증서 발급을 받거든요.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원금 이자 그 회수 방법을 아까 거래 방식이 나왔는데, 그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들이 그 사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자율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이자율을 신용거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담보거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이제 두 가지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을 거치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제로 할 거냐, 원금 균등 분할 상한제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이자만 내다가 만기 상환 방식을 할 거냐, 이렇게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또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금리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전개됐기 때문에 많이 사업자들이 피부로 절감을 하실 건데요.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잡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시고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대출 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만큼 그 소요 용도가 대출이 확보가 가능한지를 상담을 해야지 되는데, 그 상담을 했을 때 그 제일 주거래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에 또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항상 보면 비용이 추가 발생이 돼요. 근데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됐을 때 이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분석을 잘 하셔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상환 방법에 있어서 아까 그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만기 일시 상환을 할 거냐, 원금 균등 상환을 할 거냐, 원리금을 할 거냐, 거치식을 할 거냐, 이거를 되게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사업자에게 잘 맞는 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은 별로 권하는 편이 아닙니다. 금방 부담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금방 부담은 없으나 현장에서 많은 예를 보면 편안하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을 쓰시다가 거의 일시적으로 상환을 다 하시지 못해서 일시금으로 못 하셔서 또다시 대출을 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만기 일시 상환 시점에서 신용평가 점수가 너무 낮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부분 때문에 갚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용도에 대한 관련된 자금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 같은 경우는 거치식 상환 방식을 하시게 되면 그 3년 정도 이자를 내고 있다가 4년차, 5년차에 70%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제가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4년차부터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가 4년차, 5년차에는 갯돈 붙는다 생각하고 넣으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부담 없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대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환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조금 전 염려했던 부분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목돈이 푹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도 상환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부터 말씀을 좀 여쭤보시고,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러면
중간중간 갚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상환 방법이 이렇게 또 짜이거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시면 정말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대출 조건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신용평가는 그 개인 신용 등급 관리는 그 나이스, 보통 잘 알고 계시는 뭐 나이스를 포함하여 몇 개 회사가 그 개인 신용 등급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 등급이 몇 등급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뭐 기계 설비라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신용 평점이 있는데 각 금융사마다 금융 내부에 평점이 또 있어요. 각 은행마다 내부 평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냐, 주거래 은행을 그 주거래 은행에서 얼만큼 교류 관계가 잘 돼 있고 연체를 안 하냐에 따라서 금융 내부 평가 점수가 있거든요. 사업자들마다. 그러면 개인 신용 평가 점수와 합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표에 의해서 그 결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신용 평가나 기업 건전성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금융사들은 기업 건전성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래가 교류 관계가 활동적이었느냐, 연체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은 건전성 평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기 채무 그 상환 능력, 유동 비율이나 보통 부채 비율이 얼마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부채 비율, 내 자본 구성의 건전성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안정성을 봅니다. 그 사업자들의 그 사업장, 기업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의 그 순환은 안정성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얼만큼 성장하겠는가, 매출액이 얼만큼 성장하고 자산이 얼만큼 늘어날 거고 순이익이 얼만큼 증가할 건가를 보고요. 아무래도 금융사는 회수를 얼만큼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 능력이 어떤가를 건전성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부분 그리고 회전율, 현금 흐름, 회전율을 본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체 부분,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인 항목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연체는 하면 안 된다. 정말 연체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에 두셔야 합니다. 자, 신용평가 체제는 재무제표와 비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요소와 비재무요소를 보는데요. 재무요소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문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유동성, 그리고 현금 흐름의 그 순환율, 부채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비재무 요소는 이 사업성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경쟁력이 있느냐, 아이템이 경영 능력이 정말 제대로인가, 그래서 신뢰를 줄만한가를 따져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서 결합을 했을 때 그 등급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산출이 되는 부분이고 특성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기업 이상, 소기업, 해외기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게 시스템상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금융사들은 이거를 활용하여 이거를 기반으로 결정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신금리 산출 체계는 굳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거는 대출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신금리 산출 체계는 대출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최근같이 금융이 모두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서 뭐 대출금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신금리가 저렇게 산출이 되는구나.
이자율이 저렇게 결정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사업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 신용평가가 활용되는 부분이 저런 그 5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 대출 조건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대출 규모에 대한 것도 결정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인정 비율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결정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초 사안이고요. 그리고 각종 자격이 그 우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신 운영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적용 분야를 좀 알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등급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신용등급관리는 개인이나 직장인이나 아니면 사업자나 고르게 다 신용평점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신용등급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성기업인도 그렇고 중기업 이상도 그렇고 조달청에 올려서 공공기관 입찰을 받아야 할 경우 신용등급관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사업의 순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환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당연히 끼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거래처가 있으실 거예요. 그 거래처와의 관계가 잘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협력업체에서도 그 신용등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간의 신뢰도 문제고 성장성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구도 하세요. 그리고 직접 금융 활용은 회사채 발행까지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은 잘 안 가는데, 중기업 이상들은 이제 성장을 하면 저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은행의 그 자금 조달을 잘 활용을 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자, 보통 사람들은 은행이 저금을 받아서 유지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출을 해줘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종류별로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데 그 대출을 해서 운영 유지를 하는 저 은행은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원천적인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 일반인들의 예금에서 한 78%, 80% 가까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장성 수신 자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런 자금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이제 금융사마다 특징이 그 내부 상품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통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현장의 사업자를 만나러 가면 업종별마다 다 다르게 주거래은행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업자가 많으세요. 그래서 금융사는 원천적인 그 금융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고, 내 업종과 잘 맞나도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농수산물을 구입을 해서 농산품을 구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 회사야, 아니면 뭐 과일 도소매상을 하는 사업자야, 이러면 당연히 농업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죠. 농협은 농산물이 주 그거고요. 그리고 수산물로 뭐 횟집 뭐 이런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선 도소매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저는 수산축협 그런 데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전국 택배를 해야 될 경우에는 농협 거래를 양쪽으로 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업성에 조금 큰 힘이 부여되는 그런 사업자는 국민은행을 하셔야 되고요.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 사업도 하고 국내 사업도 유지를 해야 된다 하면 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돼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은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은행 결정을 잘 하셔야 혜택을 보신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을 해야죠. 정부 지원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면 우리 사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은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창업 기업이나 경영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기업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설비를 더 들어와야 된다든지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확장, 너무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좀 크잖아요. 그럴 때 정부 지원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을 하려면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의 거래도 원활하게 잘 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시라고 부탁드렸던 사업자 카드, 그리고 현금 체크카드, 사업자 현금 체크카드, 현금 증빙카드 활용도 되게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연체가 절대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책자금, 보증서,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코로나 시기에 보조금은 여러 다방면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정책자금을 본다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도도 있고 지자체에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자금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갚아나가는 상환 방식도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런 그 정책자금 다음에 제1금융자금, 그 다음에 제2, 제3, 그 저축은행, 그 다음에 사금융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사업자는 제1금융권의 주거래 은행에 가서 우선 상담을 해서 우선 상담했을 때 사업자 신용대출을 그쪽에서 받았다. 그러고 나서 정책자금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늦게 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가서 상담을 할 때 거의 다 거래가 안 되죠. 노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책자금이 이자도 되게 싸고요. 한도도 내가 매출액을 얼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신고했냐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정금액이. 그 정책자금이 가장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걸 먼저 활용하고 사업자 신용대출을 주거래 은행에서 가서 받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거의. 근데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하게 된다면 거의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신용대출을 내야 할 때 담보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증서는 담보력이 정말 없을 때 보증서 비용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가장 기본이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점검을 하시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게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그리고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률이 심하고요. 담보도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원하는 금액인데 참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자금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자금은 지금 중진공, 그 다음에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상품들이 고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관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작은 계획을 세우신다면 미리 이 작은 계획을 미리 이 계획을 다 메모를 하시고 기획하셔서 이런 데 가서 한 군데씩 두드려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뜬금없이 이 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보시면 한쪽 사업자는 저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쪽 사업자 등록증은 종목이 달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출을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한 대출을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금융사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대출을 해줘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사업자가 우리은행과 어떤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적금은 들었는지, 연체는 없었는지 이런 걸 모두 다 살피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돈도 10원도 안 들이고 이거를 쉽게 발행을 받다 보니 법인은 말고요. 개인 사업자 받다 보니 대표님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 직원이 공무원이 그냥 받아 적고 시키는 대로 적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하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가면 용도를 물어요. 용도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을 때 그 용도에 해당되는 그 종목의 남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보면 저 종이가 달랑 한 장인데 저게 전산안에 들어가면 저 지금 이 법인 사업자가 써놓는 저 종목은 저기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사업자는. 그 전산에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저 한 장이라는 종이의 한계점 때문에 저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종목마다 남바링이 다 돼 있으셔서 남바가 이분이 대출 내고자 하는 사업 용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장 먼저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나 점포를 새를 얻었을 때 계약서 말고 이제 보증금 완불이 돼서 이제 거래 계약이 딱 끝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부터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밑에 지금 세무서장 관인이 다 찍혔죠. 날짜랑 거기서부터 기한 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놓고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모두 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는데 어떤 분은 사업자 등록증은 뒤에 내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먼저 막 만들어서 개업연월일 저 써있는 개업연월일에 맞춰서 장사를 하시다가 저거를 신청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 개업연월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영하다가 개업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문서적으로 말을 하는 데는 다 밑에 저 낙관과 그 연도와 달이 찍힌 것부터 산정을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저 사업자 등록증을 쉽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저 지금 그 제과점 하시는 분도 저기에 전자상거래 허가부터 시작해서 가공, 뭐 제조도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장해서 설비 자금을 좀 내야 된다든지 이러면 바로 캔슬 되겠죠. 그렇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으셨으면 합니다. 자, 카드의 마술이라고 돼 있는데 본인이 기존에 쓰시고 계시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면 바로 이거는 자주 쓰고 이건 잘 안 쓰는데 이것만 할까 이러실 게 아니라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떤 걸로 결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 쓰던 안 쓰던 모든 것을 다 사업자 카드로 일단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현금 체크카드 쓰는 것도 신용평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홈택스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사업자 현금 증빙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모든 자동이체를 다 해 놓으시면
일단은 연체를 안 하겠죠. 근데 연체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 증빙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 사업자 카드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저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신비는 언제 결제고 카드사의 카드 비용은 언제 결제고, 결제 날짜를 잘 메모를 하든 기억을 하셨다가 그 날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고 잘 빠져나갔는지도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 관리입니다. 그거를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자유자재로 한다고 하셨다가 저게 또 연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활용을 하시되 본인은, 사업자는 항상 그 재무 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결제 날짜와 잘 나간 날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전부 다 장부 쓰는 걸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매달 매출이 그닥 크지 않은데도 세무사 사무실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또 지불해서 장부를 쓰시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돈을 그때 또 신고한다고 또 돈을 따로 내시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만들어서 하나는 1일 장부이고요. 하나는 그 1일 장부를 썼을 때 일주일마다 합계를 내도록 했고, 일주일마다 합계 낸 거를 4주나 5주에 합계를 내면 월 합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서 항상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면, 컨설팅 하는 사업장에는 가면 저거를 항상 나중에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이 매주마다 비용 쓴 거, 매입한 거, 매출했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 달에는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벤트도 기획하시고 번개 그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깜짝 기회도 좀 하시고, 이런 거를 기획하시면 매출액이 다음 달에 항상 더 올라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장부를 쓰시면서 그 장부의 힘은 사업을 성장하는데 자꾸 생각하게 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그리고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이 장부 정리 하신 사업자와 안 하신 사업자의 성장률이 다른 걸 제가 통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항상 그 다음 달 매출을 위해서, 그리고 시즌별로 기획을 하셔서 이벤트를 하시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매출이 발생된 그 구매 고객 관리를 정말 잘 하셔서 충성 고객으로 만드시면 충성 고객과 사업자와의 교류 관계가 너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면 정말 내 회사만큼 소문을 내주시거든요. 입소문을 내주시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갖다 드리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워드로 만들어서 그 컴퓨터에 항상 깔아놓고 매일 체크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자금 순환에 있어서 마케팅도 정말 중요한데, 마케팅 전략도. 근데 마케팅 전략을 잘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금 순환입니다. 자금 순환을 얼만큼 조율 있게 잘 하는가에 따라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금 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 과세표준액 신고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사업자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은, 우리나라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이죠.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금융사나 그리고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 3개월마다 그 교류, 금융거래은행 연체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신용등급을 관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4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대출 내고 뭐 하고 해서
등급이 다운이 됐을 때 정말 관리 잘 하셔서 3개월 뒤에는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출 건수가 1인당 7건까지밖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소상공인은 3억 이상은 잘 안 내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총합계 금액이. 담보대출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평점을 관리하려고 할 때 금융사는, 우리나라 금융사는 그날 하루 24시간 중에 2시, 낮 2시를 기점으로 오전과 오후에 그게 다 바뀐다는 사실을 좀 알고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사례적으로 오전에 이제 뭐를 갖다 내면 등급이 바로 평점이 바로 반영되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이제 오전에 냈으면 오후에 대출 실행이 될 걸 안 내서 오후에 그거를 내잖아요. 그러면 평점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 실행을 안 되는 사례를 제가 번번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평일에 낮에 2시를 기점으로 금융의 이 전산 회계가 바뀌는 거를 알고 오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셨으면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을 드렸습니다. 조금 버벅거리고 힘들었지만 힘들게 또 들으셨을 것 같고 한데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